안녕하세요. 고경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5시간씩 5회 30시간을 강의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과 상속세의 계산, 정리세의 계산, 상속 및 정리재산의 평가, 신고 납부 결정으로 해서 30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공부를 할 텐데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상속의 의, 그 다음에 상속의 형태, 민법상 상속제도, 그 다음에 상속분과 유류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 상속제도, 유언, 유전과 사인 정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민법은 우리가 상속 정리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민법 규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정리세 과세 대상인지 그 자체의 어떤 구분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민법의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상속 정리세와 연관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이 상속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그 화면에 띄워놨지만 이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여기 그림을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피상속인. 그리고 이것을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라는 것은 보통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 등 적극적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무라는 것은 채무, 부담 이런 소극적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은 적극적 재산이든 소극적 재산이든 간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 이것이 상속입니다. 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세무사님들이기도 하고 우리 세무사님들은 세무사라는 자격 자체가 뭡니까? 일신에 전속하는 어떤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가 사망하면 그 세무사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게 상속의 개시 원인은 사망입니다. 사망. 즉 이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상속이 개시되듯이 상속 개시 원인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의 형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가 상속의 형태는 신분 상속과 재산 상속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전에는 신분 상속이 있었습니다. 신분 상속.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분 상속 중에서 호주 승계제도가 있었습니다. 호주 승계제도. 그것이 신분 상속에 해당이 됐었는데 2005년대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 승계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산 상속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전 상속과 사망 상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법은 사망 상속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전의 상속이라는 것을 할 수 없고 다만 정려만 가능하다. 그리고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민법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 상속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상속과 공동 상속이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원칙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공동 상속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강제 상속과 임의 상속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민법은 임의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 상속. 그래서 우리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상속 포기 제도라든지 한정 상속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상속입니다. 그리고 균분 상속과 불균등 상속이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제 원칙적으로 균분 상속, 공동 상속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지분 동일합니다. 다만 배우자만 5화를 더 가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이 균분 상속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법상 상속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아까 그 상속은 피상속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 개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은
민법상 의의가 그러니까 세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민법상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민법에서는 이 상속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 상속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저기 상속에 관련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뭐 재산분할 청구 아니면은 상속해고 청구 소송 뭐 이런 유류분 청구 이런 각종 소의 어떤 기산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사망이 상속 개시 시점이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가 보시면은 자연적인 사망 우리가 보통 병사하는 걸 말하는 병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이런 경우도 대부분이 자연적 사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사망인 경우는 상속 개시 시점이 어느 순간인가 일단 여기 보시면은 학술적인 의미로는 여기 보면은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학술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의사의 사망 진단서에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시, 분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망 진단서 한번 보시면은 사망 시점이 그 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진단서 가지고 우리가 사망 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등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할 때 우리가 상속 신고할 때 이제 그 상속에 대한 데 우리가 요청한 서류가 있어요. 요청한 서류에 보시면은 사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요청하는 서류가 사망 진단서 그 다음에 기본 증명서를 요청하셔야 돼요. 기본 증명서. 그리고 피상속인의 기본 증명서를 딱 요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사망 연, 월, 시, 분까지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그 조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망 진단서를 요청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 피상속인이 뭐 때문에 사망이지 왜 사망 원인에 따라서 이 상속 조사할 때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병으로 고생하다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사전 상속이 미리 준비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사건을 보는 것이고 아니면 갑자기 사망했다 그러면은 생전에 이미 사전 상속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 공무원들은 사망의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한번 가보시면 이제 실종 선고입니다. 우리가 실종 선고로서 이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종 선고로서 실종 선고를 여기 보시면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 우리가 특별 실종은 1년인데요.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에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사건이 있는 거 보면은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내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세월호 아시잖아요. 세월호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대형 인명피해를 낸 그런 사고인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처음에 그분들이 배가 딱 침몰했을 때는 대부분이 실종자 누구 몇 명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실종자에서 뭐로 분류가 됐습니까? 사망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실종 선고라는 것은 사망의 어떤 가능성은 높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일단 실종자로 처리했다가 이제 그 어떤 시신이 확인되면 다시 사망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근데 이러한 시신은 확인되지 않지만 계속 1년 동안 5년 동안 시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시신 확인되지 않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둘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실종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시점이 상속 개시 시점이 되지만 우리가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 개시일로 합니다. 실종 선고일입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죠? 보통 자연적인 사망인 경우는 사망일이지만 실종 선고는 세법과 민법에서는 그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이유는 뭐냐면은 부가제적 기간 때문에 그래. 부가제적 기간. 예를 들어서 실종 선고가 한 15년, 20년 전에 이때 실종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실종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상속세가 부가제적이 지나버렸잖아,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 세법에서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 개시일로 해서 상속세를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부재 선고는
이제 우리 6.25 때 가장 이게 많은 것이 6.25 때죠. 6.25가 우리가 이제 6.25가 이제 터지고 나서 대부분이 우리 한국의 남한에는 뭐 일부 가족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북한에 이제 뭐 월북해서 일부 이제 북한에 이제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이제 등재가 돼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북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살고 있지만 지금 아직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북한과 왕래가 되질 않습니다. 왕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잔류자로 표시합니다. 잔류자. 그래서 잔류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북한에 지금 매번 우리가 그 이산가족 방문할 때, 이산가족 항공할 때 만나고 있어요. 지금 살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한테 그 왕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 북한에 배우고자 하겠다 하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재혼도 할 수 없고, 만약 남한에 지금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북한에 있는 잔류자에 대해서는 입증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부재자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재자 선고. 부재자 선고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간주. 그러니까 아까 실종 선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재 선고만 받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간주가 돼버려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사람은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재산 상속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 시기는 부재 선고일입니다. 선고일. 예. 요거는 부재 선고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남한에 아버지가 있어. 지금 저희들 이제 고객들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남한에 이제 월남을 하셔가 남한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이제 또 재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망하게 됐어요. 사망하게 됐을 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연락을 해서 북한에 자녀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서로 간에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랬을 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남한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을 일단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 있는 잔류자들은 상속권 자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만약 중국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북한만 벗어나면 그 사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정사망입니다. 인정사망 같은 경우. 근데 요즘은 이제 북한에 정보가 다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남한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또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제든지 통일이 된다든지 언제든지 이제 중국으로 뭐 탈출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언제든지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 그리고 인정사망입니다. 인정사망은 이 인정사망은 이제 대부분 사고사예요. 뭐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삼풍백화점 사건, 뭐 대구 지하철 사건 아니면 이런 사건들이 그 사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시신이 없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사건을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자 명단을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그 사망자 명단에 의해서 사망 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인정사망. 근데 이거는 다 추정입니다. 추정. 근데 추정이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살아있다는 건 입증만 되면 그 사망은 번복이 되는 겁니다. 번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동시사망이 있으면 동시사망. 이 동시사망은 요즘은 동시사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사례가 많이 발생이 돼요. 워낙 사고사가 많다 보니까 동시사망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 민법에서도 그렇고 세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시사망이라는 것은 뭐 여기 보시다시피 같이 한번 보면은요. 항공기 추락이라든지 선박 침몰, 화재 등 2인 이상이 동일한 요인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망의 선유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동시 사망한 것을 추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배가 침몰을 했어요. 분명히 그 침몰하는 순간 또 추락하는 순간에 만약 동시에 그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미 사망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1초 아니면 1분이라도 분명히 선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대가 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 사망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1분 뭐 1초 차이로 먼저 선우가 바뀐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 사망.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동시 사망도 마찬가지 추정이에요, 추정. 어떤 식으로든 간에 누구라도 먼저 사망한 사실만 입증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추정이 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법에서 이게 한번 보시면요. 상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 사망의 추정을 받으면은 동시 사망 환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아요. 상속이. 예를 들어서 부부가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현장에 도착해도 이미 다 사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사망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부는 원래는 그 부부는 이제 상속의 위치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은 뒤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 사망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서로 상속이 안 돼요. 각각 상속이 되는 거예요. 각각 이제 각자 재산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여기 다만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동시 사망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경우는 직계 비속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본다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웅 판례예요. 이거는 이 판례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판례가 나온 이유가 대습 상속을 인정하기 위한 겁니다. 동시 사망은 아까 서로 상속이 되지 않잖아, 그죠? 하지만 직계 비속이 먼저 사망한 걸 보면은 그거는 대습 상속을 인정해주기 위한 겁니다. 대습 상속. 이게 이제 이 판례가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잘 아시다시피 그때 97년도인가 97년도죠. 97년도에 이제 괌으로 향하던 그 비행기가 그때 괌 언덕에서 추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부천에는 어떤 천억대 그 자산가가 사망을 해. 그 가족 일가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름휴가를 가다가 다 사망을 했어. 다 사망. 동시에 다 사망을 해버렸어. 그래서 딱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사위. 그 사람의 사위하고 형제 자매들만 있었던 거예요. 일가가 다 사망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사위가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거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1순위가 좀 있으면 하겠지만 1순위가 직계 비속이고 2순위가 직계 존속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이제 그 1, 2순위하고 동순위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1, 2순위가 없으면은 이제 3순위가 형제 자매거든요. 그래서 다 사망해버렸어요. 딱 사위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직계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고 배우자 다 없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사위가 뭐라 했냐면은 사위가 하는 말이 만약에 사위 입장에서 보면은 딸이잖아요. 그죠? 그 부천의 천억대 자산가의 딸이잖아요. 딸이 되는데 이 사위가 하는 말이 이 딸이 만약에 그 아버지보다도 1초라도 먼저 사망했다고 하면은 자기는 대습 상속의 위치에서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1초라도 뒤에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 천억대 재산이 딸을 통해서 자기가 상속을 받는데 왜 동시 사망한 경우만 상속을 받지 못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동시 사망은 서로 상속이 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것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데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사위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그 천억대 재산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판례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판례 내용이 직계 존비속 관계에 아까 딸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동시 사망한 경우는 딸이 먼저 사망한 걸로 봤다. 그 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은 그 재산이 사위는 대습 상속의 위치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한 판례예요.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게 동시 사망 같은 경우는 뒤에 상속세와 관련해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또 세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시 사망에 대해서는 숙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범위가 나오는데 이 상속인은 직계 비속과 이제 상속의 범위 보면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인의 관계 혈족, 이제 배우자가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상속 범위에 들어가지만 하지만 상속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제일 1순위가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잘 알잖아요. 피상속의 기준으로 뭡니까? 밑으로, 그죠? 자녀, 손자녀를 우리가 직계 비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계 비속은 여기 보시면은 자연 혈족과 이게 법정 혈족, 양자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 중에 출생자이건,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이건, 그 다음에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 다음에 기혼이건, 미혼이건 다 불문합니다. 또한 태아의 경우는 이미 출생한 것을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죽어서 사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속권이 없지만 일단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이게 상속권이 다 상속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직계 비속이라 하더라도 자녀 손자녀가 다 직계 비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 손자녀가 있을 때 그러면은 누가 상속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촌수가 같으면은 동순이 상속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은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이 된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과 이제 피상속 기준으로 볼 때 아들과 이제 손자가 있는 경우는 촌수가 가까운 아들이 이제 그 상속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이제 손자가 이제 그 대습 상속 위치로서 이제 상속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다만 여기 한번 보시면은 친양자로 입적된 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므로 친부모와는 관계는 단절되고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속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2005년대 민법이 대거 개정이 됐어요. 민법이 2005년대 개정이 되면서 친양자 제도가 그때 도입이 됐었어요. 도입이 되면서
만약에 옛날에 예전에는 그 일반 양자 제도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일반 양자 제도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만 되는 거였죠, 그죠? 하지만 친양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친양자 제도를 입양을 시키게 되면은 친양자 제도는 그때는 양부모가 혼인중 출생자가 되는 거예요. 양부모의 혼인중 출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부모로 아예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요. 그때는 직계존비속가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속정의세법에서는 만약에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사람은 양부모만 친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하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요. 다만 이제 친족 관계에 해당되긴 하지만 직계존비속 관계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계모입니다. 계모. 이제 계모가 사망할 경우, 판례는 이제 계모이긴 하지만 계부도 마찬가지예요. 계모, 계부가 사망했을 때는 그럼 이 자녀분들 계모, 계부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전처 자녀들이, 또는 뭐, 이게 그 전남편 자녀들이 이렇게 혹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근데 그거는 상속권 자체는 없습니다. 상속권.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재혼을 하려고 해도 막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를 하잖아요. 지금 제 주변에 이제 고객한 분도 있는데 그분도 지금 연세가 한 60대 후반이신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재산은 많고, 재산도 한 100억도 돼요. 너무 외로워요. 여자분이신데 너무 외로워요. 근데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자녀들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반대를. 왜냐하면 재혼을 하게 되면은 이 100억, 근데 남편이 사귀는 남자분은 재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재혼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아까 배우자는 재산 상속 지분도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자녀들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일단은 이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상관없지만 부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는 그 남편한테 재산을 갖다가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면 그 재산이 이 자녀들 나누는 거예요. 왜?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재산은 그 남편의 친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친자녀. 그 친자녀 하나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어쨌간에 계모나 계부가 사망했을 때는 그 재산은 상속이 안 된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는 친양자로 입양하시면 돼요. 친양자로. 계부, 계모도 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가 있어요.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은 계부, 계모의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망했을 때 다 상속권 인정이 돼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분은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분은 그러면 남자 쪽에도 또 자녀분 있잖아요. 그분 또 자기 친양자로도 입양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2순위입니다. 직계존속입니다. 진짜 위로 되는 거죠, 위로. 피상속 기준 위, 부모, 조부모가 되는 거죠, 그죠? 부모, 조부모. 여기 보시면은 직계존속은 부모, 목에 양가, 생가 불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빗속이 없는 경우예요.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는 그때는 이제 직계 존속이 2순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계 존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천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이 된다. 즉 부모, 조부모가 있는 경우는 천수가 가까운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부모가 되는 거죠. 그죠? 조부모는 2촌이 되는 거, 부모는 1촌이 되기 때문에 천수가 가까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친양자입니다. 친양자 같은 경우는 만약 친양자로 입양됐다 그러면은, 친양자로 이 사람이 다른 가정에 입양이 있다 그러면은, 친부모, 친가의 어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친양자로 간 경우는. 그래서 항상 친양자로, 만약에 입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반 양자인지 친양자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동사무소 가시면은 친양자로 간 경우는 친양자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그게 만약 발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일반 양자예요. 일반 양자. 일반 양자는 친가, 양가 다 상속이 다 돼요. 다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양자로 간 경우는. 그 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이제 직계 빗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는 경우에 이제 배우자도 없는 경우다. 배우자도 없는 경우도 3순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부계 쪽으로 모계 쪽으로 다 불문합니다. 형제인 경우는 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촌인의 반계 혈족입니다. 그 사촌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는 이촌이잖아, 그죠? 이촌이기 때문에 이게 사촌 이내는 삼촌부터 사촌까지입니다. 뭐 삼촌, 고모, 외삼촌 이런 사람 삼촌이잖아, 그죠? 삼촌부터 사촌들, 외사촌, 사촌 이런 사촌들까지 이제 그 사촌으로 상승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촌수가 만약에 삼촌부터 사촌까지이기 때문에 사촌 이내 반결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뭐 고모가 먼저 상속이 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는 사촌이 되는 겁니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이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는 직계 비속과 동순이 상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이 만약에,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는 직계 존속과 동순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는. 근데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배우자만 있다 그럴 때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되는 거예요. 단독 상속이. 예. 근데 직계 비속도, 직계 존속도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아까 그때는 순서가 어디로 넘어간다 했습니까? 형제자매, 삼촌은 형제자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형제자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혼 관계는 배우자만 의미합니다. 법률혼 관계. 법률혼 관계 있지 않는 배우자는 우리는 상속권 자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니까 우리 재산에 대해 상속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법률혼 관계는 배우자만 의미하는데 한 몇 년 전에 유명한 판례들이 몇 개 나왔어요. 연금법 나오는데 보면 그 보면은 사립학교 뭐 교직원 연금 있잖아요. 연금 수거권. 그다음에 뭐 그때 군인 연금 수거권, 이런 수거권, 연금 수거권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이 그러면 연금 수거권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쟁점이 되는데 그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재산 상속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인정 안 하지만 연금 수거권에 대해서 인정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도 없고 사순위까지 다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는 그때는 특별연고자가 있어요. 특별연고자. 이 특별연고자가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이거 이제 또 그 다음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가정법원이 그 사람이 가정법원 청구해서 재산을 분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특별연고자의 위치에서 이제 분여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이런 사례는 뭐냐면 원래 아까 양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양자는 우리가 민법에서 인정되는 양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재가 돼야 돼요. 친양자로 가거나 일반 양자로 가건 간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그 등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양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까처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특별연고자로서 그걸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아까 사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을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에 한해습니다.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때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특별연고자는 상속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특별연고자예요. 상속의 위치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채무는 승계를 하지 않습니다. 즉 적극적인 재산만 취할 뿐이지 소극적인 재산 채무는 승계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연고자. 그리고 이런 특별연고자도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마지막으로 이 재산은 국가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국가로. 예. 아무도 이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은 그때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다만 국가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채무는 사라지는 거죠. 그죠? 적극적인 재산만 들어오는 취하고 채무는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의 위치를, 이 상속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상속적 과세 대상이 정의적 과세 대상이 막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속인 순위라든지 상속인 범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습상속인이 있습니다. 이게 대습상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습상속도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피대습자라고 합니다. 피대습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요. 그러니까 피상속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경우예요. 이제 결격자가 된 경우라는 거 뒤에서 할 건데요. 상속권 자체가 이제 피상속인을 뭐 고의로 살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상속권이 박탈이 되거든요. 그렇게 박탈이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이 거해라는 것은 이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어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사망한 사람 또는 상속권을 박탈당한 그 사람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섭상속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죠. 자녀들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이제 원래 그 아들들이 상속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이 먼저 사망해서 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대섭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손자의 엄마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제 보통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섭상속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것이 대섭상속에. 그리고 대섭상속의 효과는 여기 보시면은 피대습자에 예정돼 있던 상속권을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피대습자라는 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먼저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이제 피대습자가 되는데 그 사람에게 예정돼 있던 상속권을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아까 동시사망과 대섭상속도 말씀드렸죠, 그죠? 원래는 동시사망한 경우는 서로 상속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동시사망을 하게 되면은 서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직계비속이 상속인들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는 그때는 대섭상속이 인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유명한 판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봐 대섭상속이 인정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것이 그 아까 부천과 관련 부천의 필상속인 천억대 재산 그 관련된 판례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의 결격입니다. 결격. 이것도 이제 세법에서 우리 상속법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결격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 한번 이해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재산 상속에 대하여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법률상 상속 자격에 이른 것을 말한다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정한 사유가 있기만 있으면은 이 사람은 상속권 자체가 박탈이 되는 겁니다.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가 5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5가지. 요거 열거가 있습니다. 열거. 딱 열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권 자체를 박탈을 당합니다. 이제 다는 볼 수 없고 딱 한 가지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1번에 고의로 직계존속이라든지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 4번째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이런 사람들은 상속권 박탈을 당합니다. 요새는 뭐 폐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뭡니까? 그 하나 뭐 자기 친엄마랑 계부와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배다른 동생분을 살해해서 호주로 그냥 튀어버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 호주에서 이제 한국으로 다 이제 뭐 이렇게 다 왔잖아요. 왔긴 왔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 같은 경우 폐륜 범죄잖아요. 자기 엄마, 친엄마가 사망했지만 그 사람들은 상속권 자체를 박탈을 당해요. 폐륜 범죄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유언에 대해서 이제 막 강박에 의해 가지고 유언장을 막 써라고 강박에 의해서 자기 유언장을 자기가 이제 상속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입증을 하게 되면은 상속권 자체를 박탈당합니다. 근데 본인은 상속권을 박탈을 당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본인은 상속권을 박탈을 당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섭 상속이 가능하다. 대섭 상속이. 그러니까 본인은 상속권이 없지만 자기의 어떤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대섭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복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상속일이 있어요. 피상속일이 있는데 피상속일이 있을 때 제가 우리 상속인 이제 범위 상속 순위를 한번 보시면은 피상속에 있는 경우는 제 1순위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1순위는 직계비속이니까 이 피상속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가 있는 거죠.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자녀, 손자녀가 있는 경우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피상속이 일촌관계이고 손자녀는 이촌관계이기 때문에 자녀가 선순위 상속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동순위 상속인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순위 상속인. 그 다음에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부모, 조부모, 이순인, 직계존속이 이순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모, 조부모, 그 다음 외조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촌수가 가까운 부모가 먼저 상속이 되는 겁니다. 상속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하고 직계존속하고 동순위 상속이 되는 겁니다. 동순위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순위로 형제자매.
그 다음 형제자매까지 없다 그러면 사촌이나 이제 혈족들이 상속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녀 한번 보시면은 자녀로는 이제 자녀들이 A, B, C, D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A라는 사람은 아까 이 A라는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대섭상속 인정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A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A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승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친생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친생자는 아니에요. 이 두 사람 간 친생자는 아닌데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다고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여전히 상속권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입양을 한 경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입양을 했는데 친양자로 입양을 했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의 혼인중 출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은 친부모하고 전혀 관계가 단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관계가 단절된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이 C라는 사람이 이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재혼을 했어. 재혼을 해서 만약에 이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라고 한다면 C가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이게 계부나 계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아까 제가 상속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친양자로 입양하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D라는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유언에 대해서 강박을 강해서 상속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상속권이 없죠, 그죠? 상속권 자체가 박탈당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은 위치에 있지만은 상속을 박탈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상속법에서 넘어가면은 다 상속인 위치에 있게 돼요. 세법상으로 상속인 위치에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그다음 이 같은 경우는 아까 태아입니다. 태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은 똑같이 상속권을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형제자매가 이제 상속권이 들어오잖아요. 저희들 고객 한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배우자가 없어요. 이게 배우자도 먼저 사망하고 이제 저희 고객분의 누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 프랑스에서 나이가 연세가 95세세요. 그런데 그분이 95세인데 프랑스에 계시는데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먼저 사망하고 아무도 당연히 지킬 수도 없겠죠. 95세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순이랑 형제 자매들만 있는 상태고 사촌들이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분이 반포에 보니까 한 30억대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30억대. 워낙 그분이 프랑스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유일한 재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비거주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한국에 있는 그 아파트가 상속이 되면은 돌아가시면 상속권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러면 형제자매다. 형제자매다 하는데 저희 고객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우리 누님이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는 누구한테 상속이 됩니까? 알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형제자매들 넘어갑니다. 제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이제 삼순위로서 이제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의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미리 챙기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상속회복 청구권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인데요. 이것도 우리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에요. 세법에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상속회복 청구권에 의해서 재산을 상속한 경우 조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념을 여기서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사실상 상속을 하고 있는 참칭 상속인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침해된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뒤에 한번 여기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상속인이 있어서 재산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재산이 부동산을 남겼는데 직계 비속도 없고 처음에는 이제 직계 비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그다음 직계 소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이 갑이라는 사람 형제자매로서 이제 다 상속인이 없구나 해서 자기가 이제 부동산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형제자매가 삼순이로서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비상속인과 교제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어리라는 사람 태어난 거예요. 이게 태어났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인 줄 알은 거예요. 알아서 이게 내가 이 사람의 친생자다라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맞았어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친생자가 만약 이 사람이 친생자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상속 순위가 먼저 선순위가 되잖아. 그래서 이미 등기가 다 돼버렸어요. 이 사람으로 이미 다 등기가 돼버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뒤에 나타났을 때도 이 사람이 선순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누구 갑을 상대로 해서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죠. 그죠?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뭡니까?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을 진정 상속이라 그러고요. 이 사람은 참칭 상속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선순위 상속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침해가 됐잖아. 그죠? 침해된 상속인이 침해를 한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선순위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면 재산 상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을과 갑과 을이 동순위 상속인이에요. 동순위 상속인. 예를 들어서 형제, 동일한 형제자매로 가정하면 동순위 상속인이에요. 동순위 상속인데 이 사람이 공동 상속이 이제 받으면 이제 재산 쪼개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임금을 유지한다든지 유언장을 유지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버려요.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공동 상속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 상속권이 침해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갑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속회복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 기간은 여기 보시면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알건 모르건 간에 알았건 모르건 이제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10년이 지나면은 무조건 이거는 이제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은. 그래서 상속회복 청구권은 원칙은 3년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은 그거 소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분과 유류분이 나옵니다. 이게 상속분과 유류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상속 순위하고처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상속분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이 공동상속인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 경우에 이렇게 한 사람인 경우 단독 상속이 되죠. 예를 들어서 피상속 돌아가시면서 임하고 재산을 남겼다 그러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 2명 이상인 경우에 각 상속인의 몫을 말하는 거죠. 각 상속인의 몫.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상속인의 몫을 말하는 겁니다. 각자의 상속인의 몫이 얼마인가. 그것이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분은 여기 보시면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유언에 의해서 그거를 상속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상속분을 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실상 이게 정할 수 있긴 있지만 이거는 사망 전에 어떤 상속분을 지정한 것은 사실은 민법에서 사실은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할 수 있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얼마 주겠다고 이렇게 그 상속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만약에 뭐 유정의 방법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도 유류분 지금 곧 하겠지만 유류분을 또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고요. 그럼 이런 이제 지정 상속분이 없는 경우는 또 법정 상속분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우리가 민법에서 정한 각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 상속분은 균분하다, 동일하다 원칙은.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소속과 공동 상속이 되는 경우는 5화를 가산한다. 요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요. 만약에 대섭 상속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 대섭 상속인이 있다고 하면 대섭 상속인들은 아까 뭡니까? 피대섭자, 사망한 사람의 어떤 그런 상속을 그대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이제 상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법정 상속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것도 많지만 요것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요런 경우, 요거가 일반적이죠. 자녀들 2명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2명이 있고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법정 상속분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남 자녀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장남도 1, 상속부 1, 장녀도 1, 그 다음 배우자만 5화를 가산하다 보니까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분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분수로 표시하게 되면은 장남은 7분의 2, 그 다음에 장녀도 7분의 1, 배우자는 7분의 3이 되는 겁니다. 7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법정 상속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 있는데, 이 유류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1979년도에 어떤 신설된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특정 상속인한테 다 전부 다 상속을 하거나, 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자녀들한테 하나도 상속을 남기지 않는다. 전부 다 사회 환원한다 해서 100% 사회 환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속 위치에서 상속인들에게 어떤 그렇게 하더라도 상속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 차지할 수 있는 몫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을 남길지라도 상속인이 최소한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수 있는 일정한 몫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와 이제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유류분 권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했다 그러면 유류분을 찾아올 수 있는 비율은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 가져오는 겁니다. 아까 앞에 보셨잖아요. 법정 상속분 보셨잖아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직계 손속과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2순위부터 3순위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도 유류분으로 찾아올 수 있긴 하지만 그때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본다 그러면 유류분을 만약 유류분을 침해를 당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침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원래 자기 법정 지분의 2분의 1 또 3분의 1밖에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또 침해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침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 부모님이 침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세무대리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선냐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만약 재산을 준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준다고 할 때는 그때 얼른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은 것이, 왜냐 보시다시피 유류분을 침해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내가 돌려줄 때는 원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또 3분의 1만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을 섭니다를 가지고 좀 다르긴 하지만, 항상 이게 재산을, 미리 물려준다고 할 때는 미리 물려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유류분을 행사해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올 때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그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계산해볼 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류분은 여기 보시면은 상속재산가액, 가로속에 보시면은 유정이나 사인증여를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유정이나 사인증여. 그러니까 만약 상속재산 좀 남겼으면은 그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유정이라는 것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합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하거든요. 유정이나 사인 증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요 재산가액하고 그 다음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다음에 채무액을 빼는 겁니다. 채무액도 있잖아요. 채무액이 있는 게 채무액을 빼서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유류분 비율은 여기서 말씀드린 요거죠. 그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유류분 비율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유류분액이 나오는 겁니다. 유류분액. 그리고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 그러면 상속이야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가액입니다. 가액. 그러면은 재산 가액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재산 가액을 환산할 때 유증이나 사인증여나 뭐 상속 재산 가액은 사망 당시에 그대로 평가해서 우리가 이제 시가로 평가해서 그 가액을 산정하면 되겠지만, 이 사전 증여 같은 경우, 이 증여재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 이미 10년 5년, 10년 전에 이미 증여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액이 이미 그 전에 뭐 1억으로 만약 증여가 됐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1억으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하느냐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증여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해서 환가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정리지상가에 한번 보시면은 이 정년은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만 보면 단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정년을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보통 1년간에 보통 상속 개시 1년간 행한 것을 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만 단서에 보면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정리한 경우는 그거는 1년 전에 한 것도 이제 그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이 실무적으로는 이게 이제 법원 판례에서 그러니까 실무적 법원 판례에서는 보통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정리한 것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정리한 것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1년 이내 정리라는 것은 정리 계약일 기준으로 정리 계약일 기준에서 우리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1년 이내 정리한 것에 하나의 그 포함이 되는 것이고 상속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1년 전에 했던 1년 이내 했던 아니면 10년 전에 했던 간에 그것은 유류분 권리자가 그것을 입증만 한다면은 그것은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류분 대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류분 대상에. 이 유류분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유명한 그 유류분 소송 제기한 거 알죠?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CJ의 그 이명희 회장님 그 사망했잖아요. 사망하시고 나서 그분이 혼의 자녀가 그 CJ 회장님, 이재현 회장님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소송을 벌였습니다. 벌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패소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1심만 지금 판결이 나왔다고 보니까 지금 아직 뭐 추가로 이제 그 소송을 상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심 판결에는 이제 기각을 당했어요. 기각을 당한 이유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전 회장님이나 그 배우자분들 전부 다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그 재산이 사실은 이명희 회장님으로부터 다 자선 상수된 거 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 중에서 일부를 이제 유류분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한 거예요. 패소를 했는데 이쪽에서 그 법원이라든지 이제 이쪽 주장은 이재인 회장님 입장에서 주장은 뭐냐면은 그거는 그 재산은 전부 다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이명희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자녀들한테 상속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패싱해버리고 이게 뭐 이명희 회장 패싱해버리고 바로 이병철 회장님이 그 손자들이나 그 며느리한테 바로 상속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입증 책임인데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입증을 못하다 보니까 1심에서는 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류분은 항상 이 유류분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사실상 이게 사전 정년 재산이 해당되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자기대로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렇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